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여 신고한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증여세 이후에 세무조사, 사후관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대비 방법 4가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증여 상담을 하고 증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등기 접수일 증여가 확정이 되는 거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해주면 입금한 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증여가 확정이 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증여일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도 요때 해야 됩니다. 3개월 말일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까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증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의 단계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증여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신고했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확정을 하는 정부 부과제도이기 때문에 증여 결정을 정부가 하게 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는 됐지만 납부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후관리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했는지, 또 가족 간에 대여 문제는 없었는지, 채무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 간 통장 거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후관리가 있지만,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여신고 이후에 중요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납부 재원을 마련을 하는지,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나 예금, 부동산 같은 거를 증여 재원으로 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율이 나올 겁니다. 세액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나오겠죠. 그러면 이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증여세를 누가 납부하냐면요, 부모 세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냅니다. 증여세나 취득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각각 내는 세금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들한테 돈을 나눠줍니다. 부동산을 나눠줘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냐면 자녀들이 내요. 이 자녀 세대가 증여세를 낼 재원이 있는가가 국가에서 보는 중요한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납부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증여세를 도저히 너무 금액이 커서 마련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자녀 세대가 증여세 낼 돈이 부족할 때 국가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납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분납은 뭐냐면, 납부할 세액이 좀 크면 1,0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2달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3개월 이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2달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2,000만 원을 넘어가면 50% 금액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분납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 그러면 자녀 세대가 부담하기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부연납 제도가요, 증여세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증여세액이 굉장히 좀 많아서 한꺼번에 낼 수가 없을 때 5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내용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건 1번, 2번, 3번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2번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녀가 취업하는 순간이 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만 있으면은 저는 연부연납을 활용해서 증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유리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연부연납을 하면은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만큼 이자를 내야 되죠. 그 이자 부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는요, 약 1.8% 정도만 이자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부연납은 굉장히 유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너무 어려서 대신 내줘도 되냐? 이거를 대납이라고 합니다. 대납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대납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가 내야 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이거는 요즘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자녀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연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연대 납세 의무 제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아직 소득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대신 내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대신 납부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납부한 증여세액도 한 번 더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증여만큼 증여세를 더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증여재산 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해서
증여세만큼 증여세를 한 번 더 내면 돼요. 이게 대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승으로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요, 한 번 정도 더 해서 내시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현재는 한 번만 더 해서 내는 경우로 돼 있어요. 대납을 넘어서 자녀가 나중에 부모한테 빌려서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가족 간 대여와 채무 부분인데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인정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판 예를 보면요,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도 없고 지급 사실도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받고 이자도 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지급 내역서, 계약서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이나 내용 증명만으로 이게 인정이 될까요? 사실은요, 공증이나 내용 증명보다 상환이나 원금을 이자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가족 간 대여를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차용 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금융증빙으로 입금을 한 게 확인되면 가족 간의 채무를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계약서, 공증, 내용 증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금하고 이자 내역을 어떻게 갚아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족 간에 지급해야 된 이자는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법에서는요, 예전에는 9%까지 이자를 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가 2016년 3월 7일 이후부터는 4.6%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4.6%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자보다는 높죠. 이자를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에 대해서 4.6%를 줘야 되는데 2%만 지급했다. 그러면 2.6%는 이자를 안 준 부분이죠. 자녀가 이득을 받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사후 관리가 돼요. 이자를 지급한 분들은 문제가 없느냐, 이제 부모 세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자를 지급받은 부모 세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생기고 27.5%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몇 년에 걸쳐서 사후관리도 하다가 지금은 매년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하고 이자 적게 받으면요, 매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가.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원천징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와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가족 간의 통장 거래, 채무 상환,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통장 거래는요, 10년이 지나도 근거가 남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장에 입금한 때 증여로 보고요. 또 10년 동안 입금한 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히는 거랑 똑같아요. 국세청에서 CCTV로 통장 거래를 딱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 부모 자식 간에는 좀 잘 안 하는 게 제가 볼 땐 좋고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주는 돈은 통장으로 주시지 않는 게 좋은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역으로 주는 금액은 통장으로 주는 게 좀 유리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상속 조사를 하거나 증여세 조사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는 건 자녀분들은 꼭 통장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받은 금액하고 상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세액이 줄어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이런 것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자녀 지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아직 사회생활 초창기라 채무도 좀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런 것들도 통장으로 거래가 되면 거래 근거가 남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증여 이후 증여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요즘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지만 사실은 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법 개정된 내용들, 또 최근의 조사 경향들, 이런 것들까지도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뀌는 내용들은 여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